하이투자증권 고우영입니다. 오늘은 전기전자 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저희가 생각하기에 최근 그리고 내년까지의 큰 화두를 보면 화웨이와 온디바이스 AI가 큰 화두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관련된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사실 올해 연간 가장 큰 화두가 뭐였나 되짚어 보면 재고였던 것 같습니다. 특히 중국 모바일 업체, PC 이 두 부분에 대한 재고들이 상당히 좀 많았는데 그림 1번 보시는 것처럼 모바일 업체들 재고는 상당히 좀 많이 줄어든 상태에서 최근에는 오히려 좀 빌드업 오더들이 나오고 있는 모습들이 관찰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면에 이 그림 2번 이제 PC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이 리스타킹 오더 같은 경우는 크게 관찰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재고 흐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재고 레벨 자체가 이제는 이 코로나19 이전인 이 2019년까지 돌아간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재고가 큰 문제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이 주요 테크 업체들의 톤도 시간이 흐르면서 미묘하게 조금 개선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2분기까지만 해도 재고 조정이 상당히 좀 장기화될 거다라는 게 대체적인 이제 분위기였는데요. 3분기 넘어오면서부터는 수요 개선에 대한 확신은 없지만 이 수요가 바닥을 쳤을 가능성은 좀 있는 것 같다라는 식으로 이 미묘하게 톤이 좀 개선이 됐고요. 지금 4분기 넘어오면서부터는 재고 조정이 어느 정도는 마무리됐고 일부에 대해서는 오히려 좀 수요가 올라오고 있다라는 식으로 한 번 더 이 톤이 진전이 됐습니다. 여기서의 이 일부 수요는 저희가 보기에는 중국 모바일을 칭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이 올라온 속도가 저희가 기존에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더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LG전자, 삼성전기, LG노텍 이런 이제 주요 전기전자 대형주들을 보면 3분기 실적 발표 전후로 해서 밸류에이션 레벨이 한 번 더 이 다운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저희가 보기에 LG전자는 0.8배, 삼성전기는 1.2배, LG노텍은 1배. 이 각각의 PB 밸류에이션이 시스템 리스크를 제외한 이 하단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미 더딘 수요 이 개선을 반영해서 다 그 레벨까지 갔다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좋아질 부분이 뭔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그 화웨이가 가장 큰 이슈인 것 같습니다. 그림 7번 보시는 것처럼 중국 스마트폰 시장의 점유율을 보면 화웨이가 정말 빠르게 이제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올해 이 중국 시장에서 화웨이의 출하량이 대략 한 3,500만 대 정도 될 것 같고요. 내년에는 6천만 대까지 올라갈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1억 대까지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지켜봐야겠죠. 다만 저희가 보기에는 이 화웨이의 출하량을 전망할 때 아너를 좀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림 8번인데요. 이 아너라는 회사가 원래는 이제 화웨이와 한 몸이었는데 미국의 제재 이후로 2020년에 따로 떨어져 나왔죠. 한 몸이던 시절에 2019년 출하를 보시면 이 화웨이가 1.3억 대의 중국 시장 스마트폰 출하를 기록하면서 절정을 보였었는데요. 만약에 내년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웨이가 중국 시장에서 대략 한 6천만 대 정도 하고 아너가 작년이랑 올해 그리고 내년까지 봤을 때 지금 한 4, 5천만 대 정도 하고 있거든요. 이 정도 레벨 한다라고 하면은 합쳤을 때 9천만 대 하게 되는 거죠. 이 정도 레벨이면은 전성기 때 대비해서 대략 한 60에서 70% 레벨까지 회복이 되는 거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바로 옆에 그림 9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국 시장 자체가 지금 2019년 대비해서 레벨이 70% 레벨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웨이랑 아너가 합쳐서 9천만 대 정도 한다라고 하면은 거의 출하 점유율 기준으로는 전성기 수준으로 회복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략 한 6천만 대 정도가 내년에 화웨이의 출하량으로 리즈너블 하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서 사실 이제 기존의 중국 업체들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화웨이가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자체적인 5G 칩셋을 탑재하면서 부활을 함에 따라서 애국 소비를 일으키고 있고
나머지 업체들도 이 애국 수업에 편승을 하는 분위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만히 있으면은 점유율을 뺏기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림 12번 보시면 이런 비슷한 경험이 우리 2020년 하반기에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화웨이가 제재를 받고 굉장히 이제 어려워지는 구간에서 오포, 비보, 샤오미 같은 여타 이 중국 모바일 업체들이 화웨이 점유율을 가져오기 위해서 실수요 이상의 출하 경쟁을 벌였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셀스루가 올라오는 이 기울기 대비해서 셀린이 훨씬 더 가파르게 올라오죠. 지금 최근의 분위기가 이런 것 같습니다. 화웨이가 치고 들어오면서 이 오포나 비보나 샤오미가 가만히 있으면 뺏기기 때문에 이 화웨이 애국 소비에 동참해서 같이 지금 밀어내기를 하고 있는 그런 구간이 아닌가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애플은 어떻게 될까 이제 저희가 좀 고민을 해봤는데 결국에 이제 또 마찬가지로 화웨이가 올라오게 되면서 애플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중국 시장에서는 영토를 조금씩 잃어나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더군다나 저희가 앞에서는 말씀을 안 드렸지만 중국 시장에서 폴더블 스마트폰 출하가 늘어나면서 그만큼 또 애플의 영역이 좀 축소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작년과 올해 그리고 내년까지 봤을 때 애플의 중국 성과가 이제 좋기는 좀 어려울 걸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애플 입장에서도 결국에는 인도가 훨씬 더 의미가 커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림 13번 보시는 것처럼 애플이 올해 4월에 인도에 최초로 애플 스토어를 개장을 했습니다. 이거는 인도를 적극적으로 앞으로는 공략을 하겠다라는 상징적인 이벤트가 아닌가 그렇게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그림 14번 보시는 것처럼 인도 시장에서의 스마트폰 출하 점유율을 보면은 애플이 상당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이제 9월까지 업데이트 된 건데 9월 기준으로는 8%까지 인도 시장에서 점유율이 올라왔고요. 최근에 나온 이제 10월 데이터 기준으로는 무려 12%까지 출하 점유율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연간으로 보면은 바로 옆에 그림 15번 보시면 작년에 애플이 그 인도에서 대략 한 600만 대 정도 스마트폰을 판매를 했는데 올해는 거의 뭐 900만 대 넘는 그런 출하를 기록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중국에서 전체적으로 빠지는 부분들을 인도 포함한 신흥국이 좀 메꿔주는 그런 그림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그 우리 컴포넌트 업체들 입장에서 보면은 아이폰이 올라오는 부분도 있지만 빠지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합쳐서 보면은 사실 성장률이 좀 재미없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이제 이 국내 컴포넌트들 업체들 입장에서 보면은 애플 관련된 생태계의 이 부품 업체들보다는 안드로이드, 특히나 이제 중국 모바일과 관련된 이 컴포넌트 체인들이 주가 측면에서는 좀 더 탄력적일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이제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 화두 중에 하나가 이제 온디바이스 AI인 것 같은데요. 올해 10월에 구글이 픽셀 8 프로라는 이 스마트폰을 공개를 합니다. 이게 이제 생성형 AI 모델이 탑재가 됐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림 보시다시피 이 스마트폰으로 밑에 이 내용들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우리 사진을 찍은 다음에 마음에 안 드는 얼굴은 좀 자연스럽게 합성을 한다든지 혹은 녹음을 한 다음에 바람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리면 안 되니까 이런 이제 특정 사운드 레이어를 날려버린다든지 혹은 우리 대화하면서 이 문맥에 알맞는 표현을 추천받는다든지 이런 기능들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런 기능들이 새롭지는 않거든요. 그림 19번 보시는 것처럼 그동안에는 클라우드에 있는 AI 모델이 이런 기능들을 연산한 다음에 네트워크를 통해서 스마트폰으로 쏴주는 개념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온디바이스 AI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에 있는 SoC가 자체적으로 이런 AI 연산을 하고 지연 없이 이 사용자한테 바로바로 대답을 해주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기능이 왜 필요하고 뭐가 좋아지냐에 대한 관점도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인터넷 서비스 업체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당위성의 영역입니다. 비용과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이제 이 AI 모델이 클라우드에 들어가서 열심히 학습을 하고 있죠. 이거는 고양이입니다. 강아지입니다. 이렇게 학습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학습이 어느 정도 다 되고 나면 이제 추론의 영역으로 갑니다. 여기서부터는 유저가 AI 모델한테 이 대답을 요구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은 결국에 이 AI 모델을 사용하는 유저 수가 많아질수록, 그리고 빈도수가 많아질수록, AI 모델이 대답이 길어질수록 비용은 점점 이제 커지게 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추론의 영역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 클라우드에서 모든 데이터를 다 처리하기에는 관련된 비용 부담이 너무 커진다라는 게 문제가 되고요. 그림 21번 보시면 요거는 모건 스탠리에서 이제 분석한 자료를 로이터가 인용한 걸 제가 다시 가져와 봤는데요. 여기서 분석하는 건 이런 내용입니다. 만약에 글로벌 구글 유저들 중에서 절반인 50%가 GPT나 바드 같은 생성형 AI로 검색을 하고, 만약에 이런 AI 모델들이 100단어로 대답을 해준다라고 하면은 대략 한 120억 불 정도의 비용 부담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사실 이제 구글이 작년에 뭐 한 700억 불 정도 벌었으니까 비용 부담이 엄청 날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지금 뭐 구글 유저 중에 절반이 이런 이제 뭐 생성형 AI를 통해서 검색을 하진 않지만, 이 사용 비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부담이 그만큼 커진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추론의 영역을 이 클라우드에서 하는 거는 어렵다. 그래서 간단한 추론 같은 경우는 모바일이나 PC 같은 엣지단에서 같이 해주거나 혹은 독자적으로 처리를 해줘야 훨씬 더 원활한 AI 서비스가 가능하다라는 방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좀 좋아지는 부분이 분명 있을 겁니다. 가장 이제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훨씬 더 똑똑한 인공지능 비서를 가질 수 있다. 그러니까 나의 상태를 알아주는 인공지능 비서를 가질 수 있게 된다는 부분이 가장 큰 포인트인데요. 이 부분에 대한 전제는 기본적으로 보안과 사생활입니다. 사실 이제 하이투자증권에서도 챗 GPT가 막혀 있거든요. 이게 결국에는 민감한 정보가 클라우드로 넘어가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PC나 모바일에서 자체적으로 연산이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 안에 있는 조금 민감한 정보들, 예를 들면은 나이, 건강 상태, 혹은 이제 뭐 개개인의 기호 같은 부분들을 AI 모델이 추론할 때 감안을 해서 훨씬 더 이제 맞춤형 대답을 해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시리나 빅스비 같은 AI 인공지능들이 훨씬 더 똑똑해질 수 있다는 게 기본적인 방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좋은데 왜 그동안 못했나를 생각해 보면은, 그동안에는 이 AI 모델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우리 가장 유명한 게 이제 GPT죠. GPT-3 같은 경우는 이 매개 변수가 1750억 개입니다. 여기 이제 파라미터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얘기는 우리가 뭔가 대답을 요구했을 때 1750억 개의 가중치를 연산해서 대답을 한다라는 의미고요. 이 작업이 상당히 이제 많은 시스템 자원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동안 GPU나 HBM을 엄청나게 투자를 했던 거죠. 근데 문제는 이런 시스템 자원들을 이 한정된 모바일이라는 공간에서 구축하는 건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매개 변수를 줄여야 된다 라는 부분에 봉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그 메타가 올해 연초에 라마라는 AI 모델을 공개를 하는데요. 그림 23번 보시는 것처럼 파라미터의 개수 자체는, 매개 변수의 개수는 GPT보다도 작은데 오히려 성능은 크게 떨어지지 않는, 오히려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메타가 AI 모델 경량화하면서도 좋은 성능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게 이제 어떻게 가능했냐면, 사실 이제 이 AI 모델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사람의 신경막, 뇌를 따라한 거기 때문에 매개 변수가 많다라는 거는 그만큼 똑똑하다라는 겁니다. 그럼 라마는 덜 똑똑한 거냐? 덜 똑똑한 게 맞습니다. 대신에 훨씬 더 많은 경험을 하게 해주는 거죠. 그림 24번 보시면 토큰 학습이 많이 됐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좀 비유를 하자면 GPT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똑똑한데 학습은 많이 안 돼 있는 AI 모델이다, 이렇게 좀 비유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대로 라마 같은 경우는 조금 덜 똑똑하지만 더 많은 내용들을 학습한, 공부한 그런 AI 모델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메타가 여기에 그치지 않고 7월에는 라마2를 공개를 하는데요. 파라미터 개수에 따라서 세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70억 개짜리, 130억 개짜리, 700억 개짜리,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가장 라이트한 버전인 70억 개짜리 라마2 같은 경우는 최근에 나온 퀄컴이나 미디어텍의 이런 신규 AP로도 충분히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라이트해진 AI 모델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AI 모델이 이렇게 가벼워졌는데 그래도 메모리 자원이 많이 필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라마2 70억 개짜리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이 매개 변수 하나하나가 클라우드에서는 보통 16비트로 처리가 됩니다. 16비트가 바이트로 환산하면 2바이트죠. 그래서 70억 개 매개 변수 곱하기 매개 변수 하나당 2바이트. 그럼 140억 바이트고요. 기가바이트로 환산하면 이게 13기가바이트입니다. 그래서 라마2를 구현하려면 이 정도의 D램이 필요하다라는 건데 그림 26번 보시는 것처럼 사실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지금 평균적으로 이 D램이 8기가고요. 중국 업체들은 12기가에서 16기가까지 지원하기도 하지만 사실 이게 순수 증분이 이만큼 필요하다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스마트폰 안에 메모리가 20기가 이상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이게 뭐 당장 이렇게 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 AI 모델의 경량화 이후에는 메모리 자원을 어떻게 최적화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뒤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양자화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양자화는 사전적인 의미는 연속적인 실수를 비연속적인 정수로 끊어주는 것이 기본적인 개념인데 쉽게 얘기해서 아까 매개 변수 하나가 16비트로 처리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너무 무거우니까 모바일이나 PC에서는 4비트 혹은 8비트로 연산을 해주자라는 게 기본적인 방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제 곱셈 했던 것처럼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16비트일 때는 라마2가 대략 13GB가 필요했는데 8비트로 다운시키면은 대략 한 6.5기가 그리고 4비트로 또 한 번 양자화하면은 3.3기가만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제 그림 29번에 정리가 된 건데 결국에 AI 모델을 경량화했음에도 메모리 자원이 상당히 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양자화를 통해서 이런 부담을 덜어내자라는 거고요. 사실 이렇게 되면 AI 모델의 정확도가 좀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다만 모바일에서는 물론 이제 정확도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이 자원의 최적화가 훨씬 더 중요한 관점이기 때문에 이 모델의 정확도를 조금 희생하더라도 결국에 이 양자화를 통해서 가볍게 만드는 게 조금 더 우선순위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반면에 클라우드에서는 오히려 이런 이 경량화보다는 정확도가 좀 더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클라우드에서는 그대로 16비트나 32비트의 실수로 처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스마트폰이나 PC에도 어떻게 보면은 이 AI 모델들이 가볍게 들어올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그림 32번 보시면 이 스테이블 디퓨전이라는 AI 모델인데요. 우리가 텍스트를 입력하면은 이거를 이제 이미지로 바꿔주는 AI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갑옷을 입은 고양이를 그려줘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하면은 그려주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은 이제 클라우드에서 연산이 돼서 스마트폰으로 이제 쏴주는 개념이었을 텐데 이제는 이 스테이블 디퓨전이라는 AI 모델도 상당히 양자화 통해서 경량화돼서 퀄컴의 스냅드래곤 같은 AP로도 충분히 구현 가능한 수준까지 가벼워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퀄컴이 그림 33번 보시는 것처럼 10억 개에서 100억 개 정도의 이 매개 변수의 AI 모델로 이런 기능들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아까 이제 메타의 라마2가 뭐 70억 개니까 이 안에 이제 포함이 되겠죠. 텍스트 이미지 같은 이 스테이블 디퓨전과 같은 AI 모델은 물론이고 다이얼로그 앤 NLP 이게 이제 자연어 처리인데 최근에 이제 갤럭시 S24 이 뉴스 기사 찾아보시면 자연어 처리 통해서 이 실시간 번역이 가능하다 이런 내용이 있을 텐데 그 기능이 바로 여기에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능한데 사실 저희가 보기에는 이런 기능들이 실제 이 소비자들의 이 교체를 이끌 정도의 킬러 어플리케이션이냐라고 생각해 보면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있으면 편한데 없다고 또 불편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궁극적인 방향은 어떻게 개인화된 AI 기능을 제공해서 얼마나 큰 효용을 소비자들한테 제공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AP 업체들도 이런 이제 AI 관련된 부분들을 강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림 34번 보시면 퀄컴이란 미디어텍의 최근 AP에 어떤 IP 블록들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나, 이렇게 이제 이 그림을 따왔는데요. 미디어텍의 그림이 조금 더 보기 편할 것 같습니다. 미디어텍 AP 안에는 CPU, GPU, 그리고 이제 AI 모델 연산을 위한 APU,
이런 블록들이 있는데요. 결국에 이 APU 성능 개선을 통해서 AI 모델 이 연산을 훨씬 더 빠르게 한다라는 게 기본적인 방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퀄컴 같은 경우는 자사 NPU에 헥사곤이라는 이름을 붙여놨는데요. 퀄컴이 얘기하는 건 이 헥사곤의 성능이 전작보다 2배 이상 좋아졌기 때문에 이제는 100억 개 정도 매개 변수의 AI 모델은 충분히 우리가 구동해 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메타도 이 메타의 라마도 여기에 포함이 되겠죠. 미디어텍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우리 70억 개 정도 AI 모델이 구동해 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하나 더 덧붙입니다. 만약에 이 메모리 슬롯만 24GB로 확장이 되면은 330억 개까지 연산해 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제 뭐 20기가 이상 스마트폰이 사실 흔치는 않습니다. 다만 이 얘기는 이 온디바이스 AI를 구현함에 있어서 병목이 메모리다. 메모리 자원만 더 충분해지면 SoC는 더 많은 걸 연산해 줄 수 있다는 어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맨 밑에 달라 보시면 AI 모델 구현할 때 메모리 소모 최적화하기 위해서 4비트 정수, 메모리 압축 해제 이런 부분들을 지원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결국에 앞서 말씀드렸던 양자화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AP 업체들도 이런 NPU 성능을 극대화하는데 기본적인 방향이 맞춰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주식 관점에서 보면은 이 AP 관련된 업체들이 관심을 받는 부분들이 자연스러운 방향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트 업체들의 이제 이 상황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림 35번 보시는 것처럼 안드로이드 진영 그리고 이제 애플까지 다 자체적인 AI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퀄컴이나 미디어텍의 AP를 얹어서 온디바이스 AI 이제는 구현하겠다라는 얘기를 공통적으로 하고 있죠. 삼성전자는 가우스, 애플은 에이젝스, 화웨이는 판구, 샤오미는 미엘렘, 이런 자체적인 AI 모델들을 다 가지고 있고요. 결국에 특화된 AI 모델을 통해서 자사의 콘텐츠들을 더 이제 고도화한다라는 이제 방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이런 이제 자체적인 AI 모델 구축에 대한 역량이 안 되는 회사 같은 경우는 외부 빅테크 업체들과 이 합종 연행을 통해서 대응할 수 있겠죠. 대표적으로 이제 아노 같은 업체들 같은 경우는 바이두나 알리바바와 협업해서 이 AI 모델 대응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애플이 상대적으로 좀 조용한 것 같아요. 근데 애플이 공식적으로 이제 이 AJAX를 어떻게 이제 경량화할 거고 어떻게 활용을 하겠다라는 이제 방향성에 대한 코멘트는 없는데요. 다만 이 방향은 명확한 것 같습니다. iMessage, 애플뮤직 혹은 이제 시리 같은 자체 콘텐츠에 AI 모델을 얹어서 훨씬 더 고도화하는 방향이 아니겠느냐라는 게 저희 생각이고요. 뭐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코멘트는 없긴 하지만 지금 시장의 컨센서스는 애플이 연례 개발자 행사죠. WWDC 때 이런 부분들을 좀 디테일하게 방향성을 제시하지 않겠냐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고요. 내년 6월입니다. 그래서 상반기까지는 기본적으로 안드로이드 진영에서 이 화두를 계속 이끌어 갈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애플의 연례 개발자 행사 이후에는 이 애플이 이 이슈에 대해서 바통 터치를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차별화 포인트가 바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핸드폰의 이 차별화 마케팅 포인트가 뭐냐라고 보면은 카메라가 좋다 혹은 디스플레이의 주사율이 높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그동안의 차별화 포인트였는데, 이제는 스마트폰이 AI 기능을 탑재함으로써 개별 소비자들한테 이런 부분까지 해줄 수 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세트 업체들한테 새로운 마케팅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이제 갤럭시 S24만 보더라도 내년 이제 1월에 공개가 된다라고 하는데, 카메라, 디스플레이가 이 화두의 중심은 아닌 것 같습니다. AI 기능이 이제 화두의 중심이 됐고요. 세트 업체들이 결국에 이런 방향으로 공급자 드리븐의 마케팅을 계속 해나가지 않을까라는 게 저희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전기전자 섹터에서는 이 대형주에서는 결국에는 저희는 삼성전기가 뭐 전체적인 내용을 봤을 때는 좀 포인트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간략하게 MLCC의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면 그림 38번인데요. 삼성전기의 MLCC 생산량 트렌드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명확하게 2020년과 21년은 초호황이었고요. 22년과 23년은 호황 때 만들어놨던 MLCC 재고를 가혹하게 소진하는 그런 구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MLCC 시황 자체가 2년의 초호황 그리고 그 다음 2년의 불황을 거쳐서 오랜만에 장기 추세로 회귀한다,
이런 방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이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건 결국 저희가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중국 모바일 업체들의 이 출하 경쟁, 그리고 온디바이스 AI를 통한 이 새로운 마케팅 포인트의 이 차별화, 이런 부분들이 MLCC 시황에 있어서도 새로운 기회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전체적으로 보면은 삼성전기가 좀 유리할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내년에 화두에 대해서 이 전기전자 업황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음에 또 다른 자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